2019년 일본 후쿠오카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8세의 회사원 여성이 장을 보고 귀가하던 길 남편에게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라고 전화를 건 직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가족과 통화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감쪽같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건 현장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점가가 있었지만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CCTV에는 짧은 흔적만 남았을 뿐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듯한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법정에 서서 울부짖는 장면은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고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과연 그날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후쿠오카 가스야마치 여성 사건, 아직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19년 7월 6일 후쿠오카현 시군구 시마치 대형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던 38세 회사원 무라오 테루코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장을 보고 귀가하던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 곧 집에 도착해라는 마지막 전화를 남긴 뒤 돌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가족과 경찰의 수색. 사건 현장은 JR 시마치 역에서 서쪽으로 800m 떨어진 좁은 도로로 주택과 창고, 밭이 어지럽게 뒤섞인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발자국 흔적이 남아있었고 주민들은 그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여성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단 이틀 뒤 7월 8일 오전 스에가와 강에서 테루코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옷을 입은 채 엎드린 모습이었지만 부검 결과 그녀의 폐에는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익사가 아닌 타살,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뒤 강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시신 곁에는 그녀의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고 발견자는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사건은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고 곧 차주를 특정합니다. 사건 발생 6일 후인 7월 14일 카스야마치에 거주하던 전 은행원 고가 테치야 용의자 당시 35세를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 후 8월 2일에 기소되었고 8월 20일에는 테루코 씨를 살해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2019년 7월 6일 후쿠오카. 그날은 평범한 여름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조용한 일상은 곧 충격적인 사건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오후 7시 30분. 가해자 고가 테치야는 평소처럼 직장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남긴 채 퇴근합니다. 그는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어느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대상은 이름도 얼굴도 평범했던 한 여성 무라오 테루코 당시 38세. 같은 시각 테루코 씨는 남편과 함께 이온몰 후쿠오카에서 쇼핑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2만엔 상당의 새 자전거를 구입합니다. 이 자전거는 며칠 뒤 강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게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뒤 테루코 씨는 남편과 잠시 헤어져 자전거를 타고 혼자 귀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 잠시 들릅니다. 오후 9시 매장 내부에서 그녀의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 테루코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그 말은 그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오후 9시 37분 주문한 햄버거를 수령한 뒤 그녀는 매장을 나섭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 현장에서 1.6km 떨어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그녀의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그 길의 끝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각 고가 테치야는 자전거 동선을 미리 파악한 뒤 잡초가 무성한 어둠 속에서 매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루코 씨가 그 길을 지나치자 그는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자전거에서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던 그녀.
하지만 그것은 이웃을 깨우기엔 너무 짧은 절규였습니다. 고가는 그녀의 목을 조르고 끝내 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의 지갑과 스마트폰을 탈취, 시신을 인근의 스에가와강 중앙부에 유기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는 양동이를 들고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자전거에 남아있던 지문을 닦아내고 혹시 남겨진 유류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그녀의 실종. 하지만 그 뒤에는 치밀하고 계산된 죽음의 각본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움직임. 시간을 조금 되돌려 그날 밤 2019년 7월 6일 오후 10시를 들여다보면 무라오 테루코 씨의 남편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간다는 아내의 마지막 전화 이후 1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상황. 그는 점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 새벽 아내의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편은 단순한 지연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결국 새벽 3시 그는 경찰에 상담 전화를 걸어 실종 가능성을 알립니다. 이에 따라 비공식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8일 아침 남편은 정식으로 실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경 후쿠오카현 가스야마치를 흐르는 스에가와 강의 중앙 부근에서 테루코 씨의 시신이 떠오른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옷을 입은 채 엎드려 있었고 강물 위에 조용히 그러나 비참한 모습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폐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았고 부검 결과는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곳이 사망 현장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한 후 강물에 유기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평범한 한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비극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범인의 인물상. 사건의 중심에 선 남성 고가 테츠야.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요? 고가 씨는 후쿠오카현 오가와마치에서 태어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로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검도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지역 고등학교인 카스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큐슈 산업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시절 그는 갑작스럽게 자퇴하고 그 이후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시 자퇴 사유가 2006년 오사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12일 새벽 5시 40분 사가현 사가시 야마토마치의 한 도로에서 고가 씨는 길을 걷던 여성의 핸드백을 강탈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4년 이번에는 나가사키현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체포됩니다. 범죄는 반복됐고 그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는 2017년 8월 복역을 마친 뒤 출소하였고 다음 달부터는 일용직 토목 노동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가 맡은 업무는 건설 현장에서 철제 발판을 설치하는 일이었으며 직장과는 약 2.5km 떨어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고가 씨는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말 근무 요청에도 불평 없이 임했고 심지어 사건 발생 2주 전 거래처로부터 성실 근무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무언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회 복귀를 돕고자 채용했습니다. 설마 성범죄 전과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갱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범죄자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고가 테츠야 씨는 결국 성실한 일용직 노동자와 위험한 재범자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사건의 전말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범행 직후의 이중생활. 2019년 7월 6일 오후 7시 30분 고가 테츠야 씨는 평소처럼 일과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남긴 채 건설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직원 누구도 그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의 태도는 언제나와 같은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가 중이던 무라오 테루코 씨를 따라가 계획적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스에가와 강에 유기한 뒤 현장에 다시 돌아와 자전거에 남은 지문을 닦아내고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그는 별다른 동의 없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서 전날 밤의 끔찍한 범행의 흔적이나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을 차분히 처리했고 심지어 평소보다 더 성실한 모습이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행 직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가는 이미 복수의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강제추행, 절도,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는 복역 중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까지 이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그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복귀한 그의 모습은 그가 단순한 전과자를 넘어 언제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의 실패. 고가 테치야는 이전에도 복수의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수차례의 복역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역 중 일본 법무성이 운영하는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약 5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일주일에 1, 2회씩 자신의 범죄 성향을 통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심리교육과 상담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체포 이후 복역 중에도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한 차례 더 이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루코 씨를 살해한 것은 그가 출소한 지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재범 방지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수했음에도 또다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해당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은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낳는지 인식하도록 돕고 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 상담과 행동 교정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이 모든 가해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는 경우에 따라 단순한 충동이나 상황이 아닌 개인의 성적 성향이나 왜곡된 만족감을 기반으로 한 행동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식이나 규범을 아무리 가르쳐도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특정한 욕구를 억제하면 오히려 내면의 긴장과 불편함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도움이 아닌 통제 장치로 인식되어 겉으로만 순응하는 척하며 내면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눌려 있던 충동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더 위험하고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가의 사례는 제도적으로 설계된 교정 프로그램이 일부 고위험군에게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재판의 전개와 피고인의 태도. 2020년 9월 8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 고가 테치야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기소 내용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무라오 테루코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 측은 중요한 점에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고가 피고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지만 그것은 기절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사고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양형 결정에 참작해달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고가 본인이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형을 감경해 줄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과 태도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겉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려는 태도를 취했지만 그 말과 행동에서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과 마주하고 있는지는 이후 재판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피해자 아들의 절규. 2020년 9월 11일.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단 한 통의 편지가 법정을 깊은 침묵과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사망한 피해자 무라오 테루코 씨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직접 법정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대신 아이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낭독되었고 그 한 줄 한 줄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엄마를 죽인 건가요? 제발 엄마를 다시 돌려주세요.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고도 뚜렷한 문장들은 어린 아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 분노, 절망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엄마가 사라진 뒤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간절히 되찾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생명이 사라진 일이 아닌 자신의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재판장, 검사, 변호인 누구에게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무거운 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재판의 방향뿐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 측은 이 사건이 단순히 생명을 빼앗은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까지 짓밟은 잔혹한 범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복역하면서도 갱생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과 피고의 반응. 2020년 9월 17일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 피고인 고가 테치야 씨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은 검찰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고가가 저지른 범행이 극히 악질적이며 반사회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뿐 아니라 그 인격과 존엄성마저 철저히 짓밟은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은 감형 없이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를 의미하는 중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가는 이 판결에 불복합니다. 변호인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의사 등을 감안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측은 곧바로 항소에 들어갔고 2021년 2월 24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이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고가 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28일 최고재판소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고가 테치야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크게 동요하거나 눈에 띄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형이 확정된 순간에도 마치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자들은 전합니다. 그의 반응은 스스로의 범죄와 마주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그것이 오히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피고의 본심. 고가 테치야 피고가 무라오 테루코 씨를 살해한 범행 동기,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도 끔찍하게도 성적 목적이었습니다. 재판 중 검사가 왜 피해자를 노렸는가라는 동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고가 피고는 전혀 망설임 없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은 많은 방청객과 재판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이 보이면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녀를 노린 건 단순히 게임하듯 그렇게 정했을 뿐이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가는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작위로 지나가던 여성 중 한 명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발언을 들은 한법 쪽의 기자는 취재를 마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일말의 갈등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고 강한 위화감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진술은 그가 수감 중 이수했던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피고인은 오늘 선고된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사건의 모든 결과를 짊어지고 죄의 무게를 마주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고가 피고인은 재판장의 이 말을 듣는 동안에도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조차도 마치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는 그가 끝까지 자신의 범죄와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정말로 죄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선 지금도 의문이 남습니다.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사건 당시 환경 분석. 테루코 씨가 자전거를 구입한 이온몰 후쿠오카에서 시신이 발견된 스에가와 강가까지는 약 2km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테루코 씨의 집이 있는 카스야마치까지는 약 900m, 즉 그녀가 달린 총 이동 거리는 약 3km였습니다. 자전거 속도를 시속 10km로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18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남편의 판단과 이동 경로. 남편의 이동 수단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쇼핑은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왔다고 가정해도 구입한 자전거는 트렁크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테루코 씨가 직접 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테루코 씨가 패스트푸드점에 잠시 들른다 하더라도 30분 안에 집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으며 자전거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오후 10시 이전에는 도착 가능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는 점에서 도보보다는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 주변의 구조적 문제. 방범 순찰을 담당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쇼핑몰 주변은 활기찼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난 도로는 약 1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고 당시 현장 주변에는 1m가량 자란 잡초와 덤불이 무성해 누군가가 숨어 있더라도 도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제초 작업이 미리 이루어져 시야가 트여 있었다면 수상한 차량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애초에 숨을 공간이 없었다면 범인이 매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 물론 근처 잡초나 덤불 관리가 미흡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가 여름이었던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식물이 자라 결과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숨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시야가 트여 있지만 근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깅할 때 이 구간만큼은 어두워서 일부러 피했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는 기피되던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가 그 길을 선택한 이유. 테루코 씨가 선택한 길은 현도 24호선. 집으로 가는 길은 이외에도 있었지만 다른 길은 오히려 더 좁아서 위험했습니다. 즉, 그 길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매복을 당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스토커처럼 사전에 행동을 추적한 것이 아닌 즉흥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위험한 장소를 피했다면 범행에 휘말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 지역의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장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벽이나 곡선 많은 도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뒷골목, 방치된 건물, 낙서가 많거나 쓰레기가 널린 곳, 창문이 깨진 건물 등. 범죄자들은 은신이 쉽고 시야가 차단된 장소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반복되는 성범죄와 그에 대응하는 제도의 허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고가 테치야 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었고 복역 중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 수료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소 후 불과 2년 만에 다시 한번 성적 동기를 가진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곧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모든 성범죄자에게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그 제도가 현실의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그 구멍과 한계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한계.
법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용자는 이수하지 않은 수용자에 비해 재범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도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가 피고인의 사례처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실적 한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인지 훈련이나 상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강한 충동이나 병적인 성 성향을 교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자의 경우 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도는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물음에 책임있게 답할 차례입니다. 지역 방범과 환경 정비의 중요성.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망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인 무라오 테루코 씨가 공격당한 장소는 가로등이 부족하고 주변 시야가 좁은 하천변, 즉 범인이 숨어들기 쉬운 구조적 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길은 좁고 외졌으며 수풀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평소 여성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엔 확실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어 있었더라면, 만약 사각지대를 없애는 도시 환경 설계가 이루어졌더라면 이 끔찍한 사건은 예방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역 방범은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범죄를 사전에 위축시키는 공간 설계와도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길목의 가로등 확충, 수풀이 우거진 곳의 정기적인 정비, 방치된 공간에 대한 공공 감시 강화, 지역 주민들과의 순찰 협력 체계 마련 등은 범죄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억제 장치가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순전히 경찰의 몫만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환경적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시청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단지 뉴스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인과 제도, 정책이 서로 연대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비극을 의미 있게 마주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